MBN 종합뉴스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는 15일부터 수도권 실내 이용시설과 유흥시설의 영업 제한이 밤 10시까지 연장되고 비수도권은 모든 영업 제한이 풀립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되지만 직계 가족이면 거주지가 달라도 모임이 허용됩니다. 설 연휴 사흘째인 오늘 귀경과 나들이 차량이 몰리면서 전국의 고속도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미세먼지가 예보된 가운데 초봄 날씨에 도심 곳곳은 마스크를 쓴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생후 2주밖에 안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부부가 아동 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신생아를 의도적으로 숨지게 했다며 살인죄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명 SNS에서 특정 단어만 검색하면 음란물과 입던 속옷까지 거래되는 글이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일탈계 행각으로 불법이지만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 모두 공개되길 꺼려서 단속이나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쿠팡이 미국 뉴욕 증시 상장을 예고한 가운데 일선 직원과 비관리직 직원에게 최대 1,000억 원어치의 주식을 나눠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배달 서비스 지부는 서울 일부 아파트들의 갑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배달료를 5천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배달 대행업체에 통보했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오늘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서울시 연립정부를 만들어 공동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청년층과 자영업자들의 표심을 공략했고 우상호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입니다. 설 연휴 검사 건수가 줄면서 신규 확진자가 나흘 만에 3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청주교도소에서 확진자가 나와 1,20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가 시작됐고 서울 순천향대학병원에서도 확진자 37명이 발생해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58명 확진자가 발견됐고요. 해외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도 8명이 추가돼 모두 88명이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설 연휴 이후 확산세가 나타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방역 피로도를 고려해서 다음 주 월요일인 15일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식당, 카페, 유흥주점, 헬스장들도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고요. 비수도권은 모든 규제가 다 풀립니다. 네,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됐지만 직계 가족이면 거주지가 달라도 이제 한 자리에 모일 수 있게 됐습니다. 첫 소식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오는 15일부터 2주간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하향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식당, 카페, 헬스장 등 약 43만 개 업소가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고 비수도권의 경우 모든 규제가 다 풀립니다. 집합 금지였던 줌바 댄스 등 GX 시설과 유흥시설 6종의 영업도 밤 10시까지 재개됩니다. 고강도의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적 피로감이 높아지고 서민 경제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대형마트 등의 운영 시간은 제한이 사라집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계속되지만 직계 가족인 경우 거주지가 달라도 5인 이상 만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혹여 재확산세가 나타나면 거리두기를 지자체별로 다시 상향 조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거리두기 완화와 영업시간 연장 조치에 많은 자영업자들은 반색하는 분위기입니다.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이라도 늘어나면 그만큼 더 매출을 올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밤 12시까지 영업 연장을 기대한 일부 업종은 아쉬움을 나타내긴 했습니다만 기대감도 컸습니다. 김정민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요. 거리두기 단계 조정으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달라지는 점들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정부 발표를 가장 반긴 건 비수도권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였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되지만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지면서 직접적인 매출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고 폐업 위기까지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매출을 조금씩이라도 올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영업시간이 1시간 늘어난 수도권 자영업자들에게도 거리두기 완화는 설 선물이 됐습니다. 10시까지 늘어나면은 좀 일찍 들어오신 손님들은 2차도 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소주 한 병이라도 더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정부의 이번 조치로 수도권의 학원과 독서실 등 48만 개 시설의 운영 시간 제한도 사라졌습니다. 야간 손님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PC방 업주들에겐 특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제 저녁 시간대랑 야간 시간대 사람들이 좀 있는데 이제 시간 제한 없이 할 수 있으니까 PC방 매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흥업계는 지난해 11월 이후 석 달 만에 다시 문을 열게 됐지만 여전히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밤늦게 손님들이 몰리는 만큼 적어도 자정까지는 영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유흥주점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고 8시 반에서 9시나 10시가 피크 타임인데 10시로 제한을 두면 그러면 영업을 거짓면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영업단체는 일부 업종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돼 다행이라면서도 업종 특성에 맞게 방역 기준을 조정해야 하고 손실 보상도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거리두기 단계는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그런데 그대로 유지가 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헷갈리는 점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이건열 기자가 궁금한 점 하나씩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열 기자. 네. 부모님하고 말이에요. 자녀, 네. 손자, 손녀 이 편히 만나도 된다는 건데 그러면 형제, 자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헷갈리는 가족 모임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직계 가족의 범위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부모와 외조부모, 아버지, 어머니가 포함되고요. 며느리, 사위, 손자와 손녀도 직계 가족입니다. 이분들은 같이 살지 않아도 5명 이상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나 자매, 남매는 직계가 아닙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 없이 5명 이상 형제끼리, 자매끼리 만나는 것은 안 됩니다. 또 궁금해하시는 상황이 가족과 가족이 아닌 지인이 섞여서 만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족, 친척이 어쩔 수 없이 모여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결혼식장, 뭐 장례식장 같은 네네. 경우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식과 장례식은 5인 모임 금지의 예외입니다. 이 수도권을 기준으로 99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또 거주지가 다른 가족이 이사를 가는데 도와줘도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네. 이사는 친목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5명 이상이 모여도 됩니다. 다만 이사 뒤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이 원칙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원칙이 다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 회사 일로 만나는 모임은 사적 모임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임이 끝나고 식사를 하는 것은 사적 모임이어서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적 모임이냐 아니냐 이 네. 모임에 대한 성격 구분부터 확실하게 하고 네, 나서 그렇습니다. 봐야 되겠군요. 네. 그리고 여러 사람이 수업을 듣는 학원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4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학원 수업은 친목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업을 들어도 됩니다. 물론 이때도 사람 사이 1m 이상 거리 두기를 해야 합니다. 또 노래나 관악기 교습은 1대1 교습만 허용하고 교습생 사이에 칸막이가 있으면 한 교실당 4명까지 허용합니다. 네, 좀 뭐 다소 복잡해 보입니다만 우리가 방역 차원에서 이런 걸 규칙을 만들고 있는 거니까 뭐 협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운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운동도 4명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구나 스크린 골프장 4명까지만 함께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 등산, 낚시도 실외 활동이지만 4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낚싯배 선원이나 골프장 캐디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대상에 포함되는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골프장 캐디, 낚싯배 선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분들은 네. 이제 빼고 나서 인원을 계산한다. 이런 네,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야구나 축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이럴 때는 네. 어떻게 해요? 야구, 축구는 못 합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뭐예요? 시설 관리자가 있는 시설에서 해야 하고요. 또 출입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 경기 이후 식사는 5명 이상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동호인들끼리 축구하고 나서 5명 이상 모여서 식사 이런 거는 안 네, 된다. 그렇습니다. 예, 예. 함께 축구는 할 수 있어도. 네, 네. 그렇군요. 방역 지침을 완화는 했지만 여전히 이용이 제한되는 곳도 많지 않습니까? 수도권 지역 사우나 찜질방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수도권 사우나와 찜질방은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또 유흥시설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가 해제됐지만 핵심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업주나 손님 모두 지켜야 하는데요. 클럽에선 춤을 출 수 없고 또 헌팅 포차나 감성 주점에선 테이블을 옮겨 다니면 안 됩니다. 이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또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당 업소는 2주간 집합 금지 대상이 됩니다. 네. 자, 종교 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네, 미사와 법회, 예배 등의 경우에는 좌석 수를 기준으로 수도권은 20%, 비수도권은 3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때도 2m 이상 거리 두기 필수입니다. 수련회, 기도회, 단체 식사, 음식 제공은 계속해서 금지입니다. 네. 그리고 군 장병들 요즘 휴가도 못 나오고 그러는데 네. 군부대는 어떤 변화가 없어요? 군장병들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15일부터 휴가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군장병의 휴가 전면 통제가 풀리는 게 무려 80일 만이라고 합니다. 네. 뭐 군 장병들이나 가족들 매우 즐겁게 이 소식 듣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휴가 나온 군 장병들이라 하더라도 즐겁더라도 거리 두기 이건 잊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쇼 이권열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고향을 다녀온 귀경 차량에 몰리면서 전국 고속도로에 정체 구간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나들이 차량까지 더해지면서 더욱더 혼잡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시각에는 정체가 좀 해소됐는지 서울요금소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동욱 기자, 현재 고속도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본격적인 귀경 행렬이 시작되면서 오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이 풀리면서 나들이를 다녀온 차들까지 더해지며 더욱 혼잡한 모습인데요. 폐쇄로 화면 보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안성분기점입니다. 귀경 차량이 몰리면서 7시 기준 서울 방면으로 북천항 나들목까지 31km 구간이 정체입니다. 다음은 서해안고속도로 당진 나들목입니다. 경부선과 마찬가지로 차들로 꽉 막힌 도로를 보실 수 있었는데요. 서울로 올라오는 당진 나들목부터 서평택 나들목까지 27km가량이 정체를 빚었지만 모두 해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서울 양양선 노문이교 부근입니다. 서울로 올라오는 도로가 차량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서울 방면 남양주 톨게이트부터 강일 나들목까지 29km가량이 정체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귀경 행렬에 여행을 다녀온 나들이객까지 더해져 강원도에서 서울 방면 정체는 밤 늦게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후 7시 기준 부산에서 출발하면 서울까지 4시간 30분, 목포에선 3시간 40분, 강릉에선 2시간 40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늦어도 오늘 밤 10시에서 11시 정도까지는 정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로공사는 내일부터는 귀경 행렬 대부분이 마무리되면서 평소 주말 수준의 통행량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오늘 봄이 성큼 왔구나 느낄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서울 기온이 영상 15도까지 올라가면서 따뜻했죠. 하지만 이런 날을 시샘이라도 하듯이 미세먼지 상황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도 좋지 않다고 하니까요. 마스크 더더욱이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무지갯빛 연들이 바람에 실려 두둥실 춤을 춥니다. 연인과 가족들은 함께 연을 띄우며 다시 한번 새해 소망을 빌어봅니다. 날씨가 봄 날씨처럼 따뜻하고 설명절이다 보니까 연 좀 한번 날려볼까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아빠와 아들은 배드민턴을 하며 오랜만에 야외 활동을 즐깁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로 실내 활동이 좀 제한적이어서 가능하면 좀 인적이 드문 야외로 주로 활동하러 나가고 있어요. 한옥마을에도 인파가 몰렸습니다. 고향에 내려가진 못하지만 소소하게 사진도 찍고 산책도 하며 명절 기분을 내봅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도 있고 해서 그냥 서울에 이렇게 머물면서 네 같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좋아하네요. 날씨는 포근했지만 공기 질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가운데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환경부는 설 연휴가 끝나는 내일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나쁨 단계가 유지될 수 있다며 야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자신들이 낳은 신생아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부부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이 돼 있죠. 그래서일까요? 이번 사건은 살해 의도가 있다면서 살인죄를 적용해서 엄벌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숨진 신생아의 부모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때려 숨지게 한 것은 맞지만 고의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분유를 토했다는데 그것 때문에 때린 게 맞나요? 국과수의 1차 부검 소견은 외상성 두부 손상에 의한 뇌출혈. 신생아 머리에 가해진 강한 충격을 사망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신생아의 특성상 폭력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살인의 의도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단단하지 않고 말랑말랑해요. 외부 충격이 가해지면 당연히 머리에서 출혈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고의성이 엿보이는 만큼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생활을 갖다가 폭행을 한다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거는 고의를 했다 그러면 살인이고. 검찰의 기소 단계에서 아동학대 치사가 살인죄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검 결과 치명적인 상처가 있거나 아니면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흔적이 있다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살인죄로의 공소장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처 없이 엄한 처벌로 아동학대를 막자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대표적 SNS인 트위터에서 음란물과 입던 속옷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탈을 하는 계정이라고 해서 아예 일탈계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데요. 이 파는 쪽과 사는 쪽 모두 공개되기를 꺼리는 탓에 단속이 쉽지 않고 이대로 그냥 놔뒀다가는 또 제2의 N번방 사태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홍지호 기자가 고발하겠습니다. SNS에 특정 단어를 검색하면 음란물과 속옷을 판다는 글이 바로 나옵니다. 표현하기 어려운 수위의 제안들도 확인됩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일탈을 한다는 의미에서 나온 일탈계의 행각들입니다. 알바는 하고 싶은데 프로젝트 알바는 못하고 만남도 같이 어떻게 하면은 거의 몇천씩 하거든요. 컴퓨터랑 타블레트 일을 하고 싶어서 안 들키게 잘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거나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은 갖고만 있어도 불법. 하지만 신고된 사례가 거의 없어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파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다 이제 떳떳하지가 못해서 이 부분을 수사기관에 알리거나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보니까. N번방 사태 때는 일탈계 운영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든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경찰이 확인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1,100명에 달하는데 이 중 90% 가까이가 10대와 20대였습니다. 일탈계를 운영한 청소년들은 사람을 불신하는 등 정상적인 인간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커집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도 그 사람이 선의를 가지고 나를 대하거나 나를 존중해주거나 이런 거를 애초에 이제 기대를 안 하는 거죠. 언제든 제2의 N번방 사태로 번질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일탈계.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여자부 프로배구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에 이어서 남자부 프로배구에서도 학폭 논란이 제기가 됐습니다. 신체 봉합 수술까지 받아야 할 정도로 폭력 수위가 높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유로 기자입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입니다. 자신을 현직 남자 배구 선수 학폭 피해자라고 밝힌 글쓴이는 고등학교 시절 폭행이 일상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선수는 OK금융그룹 배구단의 송명근과 심경섭. 그러면서 선배가 노래를 시켰는데 거절하자 폭행을 당했고 결국 고환 봉합수술까지 받아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감독님마저 사건을 무마하려 했고 배구에 대한 미련 때문에 말하지 못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글쓴이는 최근 여자 배구 학폭 피해자를 보며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고 지금이라도 사과를 받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OK금융그룹 배구단은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해당 선수가 사건 이후 수술 치료 및 사과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문자로 사죄의 마음을 전한 상황이라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학폭 논란이 불거진 흥국생명 이재영, 이다영의 국가대표 자격까지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여론은 싸늘한 상황.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남자부에서까지 학폭 폭로가 터져 나오면서 이를 둘러싼 후폭풍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설 연휴 사건 사고도 많았습니다. 오늘 새벽 고속도로를 달리던 만취 차량이 갓길 방호벽을 들이받아서 30대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어제 제주에서는 SUV가 바다로 추락해 5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사고 승용차와 경찰차가 뒤엉켜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달래내고개 인근에서 부산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고속도로 방호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냥 혼자 박은 것 같아요. 크게 다치시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어제 부딪혔으니까 약간 부상 정도 입으신 정도. 오늘 오후 3시쯤 강원 평창군 봉평면 진조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둔내 터널에서 5종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7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방파제 앞바다에서 해경대원들이 한 남성을 구조해 나옵니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항 앞바다에서 SUV가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는 차량 안에서 50대 운전자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충북 옥천군 경부고속도로 옥천 IC 인근에서 부산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는 갓길에 멈춰선 뒤 대피해 다치지 않았지만 불이 차량에서 갓길 언덕으로 번져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 대모산 오분흥선 인근에서 불이 나 0.09헥타르를 태우고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불은 등산로 부근으로 번지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주말에 키워드를 만나는 픽뉴스 시간입니다. 민지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주말에 좀 말랑말랑한 뉴스도 좀 전해드리는 걸로 하고 첫 번째 키워드 뭐 준비하셨어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1,000억 받는 쿠팡맨과 배달료 5,000원입니다. 네, 쿠팡맨이면 인터넷 쇼핑몰 쿠팡 배달해주는 분들인데 1,000억은 뭐죠? 네, 김범석 쿠팡 창업자가 미국 뉴욕 증시 상장과 함께 깜짝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이 쿠팡맨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최대 1,000억 원 상당의 주식 보상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1,000억이요? 어떤 이유에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까? 네, 김 의장은 이 일선 근무자는 쿠팡의 성공의 이유다. 코로나19 사태에 고생한 점을 감안했다고 이 파격 제안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의 직원은 총 5만 명이니 단순 계산하면 인당 200만 원 수준인데요. 네. 하지만 이 상장 후 쿠팡의 기업 가치는 55조 원에 이를 거라고 하니 이 주식을 선물 받은 직원들의 사기는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쿠팡맨들 참 좋아하실 소식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키워드가 배달료 5,000원인데 저건 뭐예요? 네, 바로 갑질에 분노한 배달 노동자들이 배달료 인상이라는 초강수를 둔 건데요. 네. 최근 일부 아파트와 빌딩에서 이 라이더들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 로비에서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홀딱 젖은 그 우비를 다 벗고 또 음식을 또 주워 들고 헬멧을 벗었을 때 정말 좀 수치심이 많이 느껴졌고 네, 이런 상황에 서비스 노조는 배달원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배달료를 최소 5,0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갑질 문화 좀 사라져야 됩니다. 자, 민지숙 기자, 다음 키워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푸른 털의 개입니다. 네. 이 러시아의 한 공장 인근에서 털색이 파란색으로 변한 한 무리의 개들이 발견된 건데요. 마치 물감을 뒤집어 쓴 것처럼 특이하게 새파란색입니다. 네, 지금 뭐 사진으로는 보입니다만 다리 부분이 지금 파란색인데 개의 털 색깔이 저랬을 리는 없고 뭐가 묻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보시면 군데군데 원래의 털 색깔이 보이는데요. 네. 이 목격자에 따르면 개들이 근처에 있는 버려진 공장에서 이 화학 물질에 노출된 듯하다고 합니다.
실제 이 개들이 발견된 곳은 6년 전 경영 악화로 문을 닫은 아크릴 공장 인근인데요. 이곳에서 근무했던 관리자는 화학물질을 다수 보관 중인 이 공장에 버려진 개들이 자주 드나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개들이 황산구리 등에 오염돼 온몸이 파랗게 변한 것 같다며 심각한 피부병을 앓고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추운 날에 눈밭에서 강아지들 참 안타깝습니다. 예. 자, 마지막 키워드는 뭡니까? 네, 앵커께서는 혹시 데이팅 어플 서비스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모르죠. 처음 듣는데요. 네, 보통 이 데이팅 어플은 서로 마음에 드는 상대를 선택하면 매칭이 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이런 단순한 방식인데요. 네. 그런데 이 범블이라는 어플은 특이하게 오직 여성 회원만이 먼저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여성이 대화를 시작하지 않으면 매칭이 되더라도 24시간 이내에 연결이 끊기게 되는 겁니다. 굳이 여성만 말을 걸 수 있게 만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게 왜 인기가 있는 거예요? 네, 사실 이런 데이팅 어플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익명의 남성과의 대화에서 여성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차별화된 인기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 창업자인 휘트니 울프 허드는 여성 회원이 안심하고 편안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서비스를 고안했다고 합니다. 영화배우 샤론 스톤도 이용할 정도로 인기가 대단해 현재 이용자가 전 세계 1억 명을 넘어섰고요. 31살인 허드의 자산은 1조 6천억 원으로 치솟았다고 합니다. 네, 혁신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거를 한번 의심해 보는 거에 있는 것 같은데 민지숙 기자는 이런 아이디어 없어요? 저는 아직 가지고 있는 게. 알겠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방법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픽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지숙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 저희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함께 서울시를 공동 운영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안 대표가 제안했던 서울시 연립정부 방안에 발을 맞춘 건데 안 대표 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야권 단일화 방안으로 연립 서울시 정부 카드를 꺼냈습니다. 자신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가장 비슷한 중도 우파 성향을 가진 만큼 서울시를 공동 운영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한 겁니다. 연립정부가 완전히 그 정당의 정강 정책이나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면 무리스럽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노선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시를 공동 운영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제안을 하고 오 후보의 이런 발언은 현재 야권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은 안 대표의 지지층에 어필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 본경선이 여론조사 100%로 진행되는 만큼 안 대표 지지층이 당의 본경선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셈입니다. 안 대표 역시 출마 선언 직후 야권 연립 정부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연립 서울시 정부를 통해 야권의 유능함을 보여주고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놓을 것입니다. 오 후보 발언에 대해 안 대표 측은 MBN과 통화에서 괜찮은 아이디어라며 우리의 연립 시정부 제안도 그대로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경원 후보는 단일화 뒤 공동 운영은 당연하며 나아가 자유주의 상식연합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봉화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고 박영선 예비후보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을 예방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최근 서울시장 예비후보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절대 강자란 없이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번에 후보를 내지 않는 정의당 지지층의 선택이 어디로 향할지가 관심입니다. 정의당 지지율 5%가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캐스팅 보트가 될지 노태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설 연휴 기간 민심 잡기에 나선 서울시장 선거 후보들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엎치락뒤치락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대1로 맞붙었을 때 한 곳에서는 박 전 장관이, 한 곳에서는 안 대표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박 전 장관이 나경원 전 의원과 경쟁할 경우, 그리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경쟁할 경우에도 지지율 차이는 2%포인트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가운데 당대표 성추행 의혹으로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정의당 지지자의 표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2018년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해 정당 지지율에서 최근 4~5%를 꾸준히 기록했습니다. 규칙 사유로 보궐선거가 발생할 때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는데 그걸 변경하면서까지 후보를 내는 것과 관련해서는 적절하지 않다. 정의당 지지자 성향이 법력권에 속하지만 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으로 재보선이 치러진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성비위 사건이라는 특수한 변수를 통해서 열리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정의당 지지하는 분들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투표장에 안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사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단일화를 거쳐 여야 후보가 결정되면 정의당 지지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행보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혹시 세뱃돈 재테크라고 들어보셨어요? 세뱃돈이야 뭐 부모님이 맡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건 맞는데요. 네. 활용법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요? 자녀가 받은 세뱃돈으로 주식을 산대요. 오. 그럼 아이들은 내 세뱃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일찌감치 경제 공부를 하는 거죠. 오, 일석이조네요. 뭐 옛날에 세뱃돈은 다 부모님이 쌈짓돈으로 다 들어가고 그랬을 텐데 시대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부모들을요. 파파개미 또 마마개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앵커도 돌지는 아들이 있는데 마마개미예요? 저도 마마개미 맞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받은 세뱃돈을 어떻게 써줄까 지금 고민하는 부모님들 계시다면요. 김문영 기자가 전해드리는 내용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살 자녀에게 주식 계좌를 만들어준 정 씨. 우량주를 발굴을 해서 이제 아이가 성장하면서 같이 기업도 커가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게 지금 투자를 하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예적금이 워낙 이자가 낮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날 때 받은 축하금을 우선 넣어뒀고 올해 비대면으로 받을 세뱃돈도 주식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어린 자녀의 주식 계좌를 만들어주는 부모개미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유동성이 풀리고 주가가 오르면서 지난해 미성년자 계좌 개설은 10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 그 증가세는 더 커져 지난달 한 달 동안 만든 미성년자 계좌 수가 지난해 석 달 동안 생겨난 계좌 수와 엇비슷할 정도입니다. 부모들이 과거에는 어린이 펀드 등 간접 투자에 치중했다면 최근에는 주식이나 테마형 ETF를 직접 사서 아이에게 금융 상식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기존에 펀드를 못 믿겠다 하시는 그런 분들 분위기도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그럴 바에는 우량 주식을 사주자. 이 분위기가 훨씬 더 우세하다는 게. 다만 전문가들은 수익률에 매몰된 단기 매매는 오히려 잘못된 투자 습관을 길러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자산이 시간이죠. 이를테면 신발을 사면서 동시에 그 신발을 만드는 회사의 주식을 사는 방식이 되겠죠. 미래와 연결을 지어서 주식 투자를 하시게 되면 흥미도 갖게 되고 장기 투자도 가능하게 되고 주식을 미성년자에게 증여하면 10년간 2천만 원까지 비과세되며 증여 이후 주가 상승분에 대해서는 증여 상속세에 부담이 없다는 점도 미성년 계좌의 장점으로 꼽힙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네, 오늘 포커스M은 반도체 부족 현상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반도체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량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지면서 차량 인도도 지연되는 등 여파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오지의 길기범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독일의 폭스바겐과 미국의 포드, 일본의 도요타에 이어 트렉스와 말리부를 만드는 한국 GM 부평 2공장도 자동차 생산량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전혀 좀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주 단위로 저희가 이제 체크를 아마 계속 하게 될 겁니다. 완성차 업계의 수요 감소 예측이 빗나가면서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정상화되려면 지금 핸드폰용 칩 만드는 반도체 라인을 다시 차량용으로 돌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바로 공급을 늘릴 수도 없다 보니 자동차 판매 시장에도 우려 섞인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주문과 함께 생산이 들어가는 모델은 인도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신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도 있다고는 해요. 물량이 있는 차량들은 지금 물량이 있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 물량이 없을 수도. 반도체 품귀 현상은 그 볼동이 가전제품으로도 튀었습니다. 고객들로 늘 북적이는 애플 스토어. 아이폰 신형은 들어오기가 무섭게 팔려나갑니다. 들어가실 시간대에 저희가 무조건 마찬가지로 있다라고 장담드리기는 어려워요. 제품이 인기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이지만 반도체 공급이 부족한 탓도 있습니다. 지난해 팀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반도체 공급 등에서 생산량을 늘리는 데 제약이 있다며 아이폰 12 등이 공급 부족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TV나 노트북 등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면서 디스플레이 반도체 부족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의 일종인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칩의 공급이 딸리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으로 지금 크게 영향이 있다고 지금 보고된 바는 없고요. 그래도 반도체 업계라는 것 자체가 또 연쇄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닌텐도나 소니가 출시한 콘솔 게임기 역시 반도체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아지면 이 공급의 가격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국내 기업 중심으로 공급이 우선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증산은 당장 뾰족한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당분간 기업들의 반도체 확보 전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포커스 M이었습니다. 정부가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려고 올해도 3조 원에 달하는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가게마다 온누리 상품권이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지 안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을 파는 한 은행 앞입니다. 할인율과 구매 한도를 확대하자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이렇게 풀린 온누리 상품권 일부는 전통시장이 아닌 바로 현금으로 교환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업체로 넘어갑니다. 10%에 주고 상품권을 구매를 해서 저희한테 이제 대팔면은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도 사용됩니다. 한 동네의 작은 마트. 계산대를 열자 온누리 상품권이 가득합니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 손님이 내는 상품권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할머니들이 조금 많이 이용을 좀 많이 하세요. 이곳은 부산의 한 농산물 도매시장입니다.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는 곳이지만 버젓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이나 소매상인들이 대금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건네면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시장의 구조입니다. 상품권하고 현금만 같이 주니까 이것도 안 받을 수도 없고 우리도 몇 천만 원 있는데 이거를 교환을 해야 되니 그냥. 문제는 수천만 원이 넘는 온누리 상품권을 보관하고 있는데 비가맹점이다 보니 현금화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상품권 깡이나 손해를 보고 현금화할 수밖에 없다며 한숨을 내쉽니다. 그래 금을 사니까는 10%를 또 깡을 하는 거. 100만 원치 사면 110만 원 요구하는 거지. 가맹점을 다 열어주고 뭐 온누리를 맘 놓고 받고. 도입 첫 해 104억 원 수준이었던 온누리 상품권 판매 규모는 지난해 4조 원대로 400배 넘게 커졌습니다. 사정이 이른데도 정부는 비가맹점 사용이나 현금화는 불법이라며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하면서 중소상인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제주도와 전남 동부 남해안부터 비가 시작돼서 낮에는 영남 해안, 오후부터는 영동을 제외한 전국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전남 남해안과 영남 해안, 제주도가 10에서 30mm, 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호남권, 영남권은 5mm 내외가 되겠습니다. 내일 내리는 비의 양이 적어서 미세먼지를 씻어내지는 못하겠습니다. 연휴 내내 이렇게 뿌연 하늘에 환기조차 쉽지 않았을 텐데요. 내일도 강원 영서, 충청권과 광주, 전북은 나쁨, 경기 남부는 매우 나쁨 수준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서울과 인천은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또 충남은 내일 오전에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15.9도로 평년보다 11도가량이나 높았습니다.
내일도 13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다시 반짝 추위가 예상됩니다. 모레 한낮 기온은 4도에 머물면서 내일 한낮 기온과 비교했을 때 10도가량이나 뚝 떨어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중부 서해안과 중부 도서 지역에는 내일 오전까지 가시거리가 200m 미만의 짙은 안개, 또 중부 내륙 지역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광주는 내일 한낮 기온 17도, 부산은 16도까지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강원 영동은 아직도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내일은 비 소식까지 있어서 귀경길 안전운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